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오시면은 제가 거기 있을 거니까요. 그곳에서 뵙는 걸로 하고요. 먼저 오늘 포럼을 멋지게 진행해 주실 사단법인 한국공공외교협회 장국현 부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공공외교협회 부회장에 있는 장국현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이 정책 포럼에 진행을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네 번의 연사를 통해서 오늘 포럼의 취지와 내용은 전달받으실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행에 충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제목은 제33회 AI 정책 포럼 혁신 및 건강 성장과 에이전트 AI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씩 소개하고 주제 발표를 듣고 간단히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과 국무총리 역임하시고 그 후 동방성장위원회 초대위원장 및 KBO 총재로서 사회통합과 혁신의 주도에 오셨습니다. 오늘 신을 관통하는 해안을 공유해 주실 정운창 총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혁신과 건강 성장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운찬입니다. 저는 오기 전에 오늘 김영근 박사님의 출판 기자를 하니까 그냥 와서 거들으라고 해서 좋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말씀 하라고 해서 제가 요새 할 수 있는 말씀이 그저 동반성장 아닌가 해서 동반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더니 그거 말고도 혁신까지 말씀하라고 그러셔서 그냥 대답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동반 성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김영근 박사께서 훌륭한 기술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동시에 그 기술이 원리 확산돼서 다른 기술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께 그런데 관심이 많다 할지라도 역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기본 시각을 좀 갖고 계셔야 혼자 생각하시는 때 또 다른 분들하고 대화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동반성장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전에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경제는 지난 60년 전에 비해서 정말로 커다란 경제가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가 얼마나 컸냐면요.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동시에 1인당 GDP가 이런 것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7나라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5천만, 1인당 소득은 1인당 3만 달러 이상인 나라가 7개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냐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나라들하고 같은 줄에 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크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토론토 대학 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한 5년 전에 그때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냥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7대 강국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때 어떤 카나다 교수가 그럼 너희가 G7 국가란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떡하나 후퇴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according to my definition 그랬더니
교수가 What's your definition? 그래서 저는 제 데피니션이라는 것은 50, 30 그룹에 끼었으면 G7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7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G7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카나다는 아까 말씀드린 나라 중에서 6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폴란드, 데니타, 이 카나다가 G7이에요. G7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1급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가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혼자만으로는 세계 질서를 좌우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자기 친구 나라들 앞에서 세계 경제 질서에 관한 논의도 하고 그 재편의 주역으로 앞으로 플레이하자는 것이 G7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50, 30 그룹에 꼈다고 하는 건 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인구가 4천만 명만 되더라도 5천만이 안 되고 4천만 명만 되더라도 인구가 4천만 명이 넘고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8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개 나라에다가 스페인 합한 것이 40, 39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나다 교수한테 대답할 때 말씀드린 걸 잊어버렸는데 카나다 그 교수한테 왜 카나다는 G7에 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인구는 최근에 느슨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4천만 가까이 됐습니다. 소득은 물론 6만 9천 달러인데 인구가 4천만도 안 되니까 G7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어디 유엔 통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1990년대에 그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2007년 8년에 이른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제가 그 전에 경제부총리 하던 이현재 씨하고 한국 경제 큰일 났는데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시리에 빠졌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경제 시리에 빠질 게 없다. 지금 한국 굉장히 큰 나라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큰 나라인데 하다가 만들어낸 개념이 50, 30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통계 같은 데는 안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2021년에 유엔으로부터도 잘 사는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유엔의 기구 중에 하나가 옹크타드라고 유엔 무역 개발 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옹크타드는 세계 각국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A, B, C인데 A는 아시아, 아프리카, B는 북미, 서부, 대양주, C는 중남미, D는 동북아파인데 한국은 뭐 지리적으로 당연히 아시아 쪽이기 때문에 A그룹,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에 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처음으로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의해서 우리가 A그룹에서 B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우리보다 더 먼저 아시아에 있으면서 B그룹이 됐지만 우리는 2022년에 처음으로 B그룹을 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됐구나,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못해서 원조를 반품당해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큰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 또 공동체 의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 걱정거리는 지금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정말로 저성장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됐습니다. 저성장은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반도체 경기에서 금년 말에 잘하면 2%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도 그러지만 사실 지금 0%에서 1%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저성장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1990년대 중반에 10년 장기 평균 성장률로 한국이 6%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6%였었는데 그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져서 김영삼 6, 김대중 5, 노무현 4, 이명박 3, 박근혜 2, 문재인 1, 뭐 이런 정도로 돼서 지금은 그냥 1%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저성장 국가도 되버렸다
가는 것이죠. 저성장 자체한 걸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저성장을 하면 고용 부자가 안 되고 생활이 굉장히 핍박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걱정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분배가 아주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어느 정도 형편없이 됐냐면은 제일 돈 잘 버는 1% 사람들이 소득 상위 1%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14.7%, 약 15%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아까 5천만 넘었다고 그러고 실제로 5,200만인데 5천만이라고 잡고 1%면 50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0만 명이 이르는 가정들이 전체 소득의 15%를 가져가는데 그거는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부자들 많은데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제일 돈 잘 버는 10% 사람, 소득 상위 10% 사람들이 48% 가져가요. 48%는 좀 50%나 마찬가지고 50%는 반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돈 잘 버는 10%가 전체 소득의 반 가까이를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90%가 나눠 가진다 하면은 소득 분배가 잘 안 됐다고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하고 거의 반먹을 정도로 소득 불평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60여 년 동안에 굉장히 커서 커다란 경제가 됐지만 사실은 이 면에서는 저성장과 아주 소득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도 되고 분배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성장도 되고 분배도 개선돼야 된다고 하니까 저보고 좀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치 사회주의자인 것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도 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너무 사회주의자라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소득 분배가 나쁘다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니까 의심받으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아주 총본산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받았고 또 다른 자본주의의 총본산인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성장도 되고 분배도 개선해야 하는데 우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나눠 줄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분배가 아주 나쁘면은 장기적으로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항상 시켜야 되는데 성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제 성장하려면 하나의 조그만 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성장 능력, 또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산 능력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생산 능력을 크게 하려면 투자밖에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하면 생산 능력이 커지고 그것이 성장 능력을 크게 하고 결국은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동시에 그런 생산 능력을 발휘해서 만든 물건을 누가 사줘야 돼요. 우리 한국의 가게가 소비를 통해서 그걸 사줘야 수도 있고 또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입, 우리들이 수출을 통해서 우리 물건을 사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든지 간에 생산 능력을 크게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되냐면 투자에 의해서 되고 가계의 소비는 소득이 충분히 있어야 소비가 늘어난다.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의 수입, 우리의 수출은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이리저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투자하고 소비가 아니라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투자는 기업이 하는 거예요. 기업은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 40년간 한국의 기업들은 큰 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투자를 얼마 안 했습니다. 대기업도 안 하고 중소기업도 안 했습니다. 대기업은 왜 안 했냐? 돈은 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안 했고 중소기업은 왜 안 했냐? 최고급 기술은 아니라 할지라도 투자할 때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투자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기업이 그럼 돈은 많은데 왜 투자를 못했냐? 그건 뭐 한국처럼 커다란 경제의 대기업이라면 첨단 핵심 기술이 있어야 투자를 할 텐데
현재 한국의 대기업, 이건 소기업, 중소기업에는 첨단 핵심 기술이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건 좀 지나친 말이고 충분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만약 한국의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및 개발 지출이 절대적으로는 세계 5등이고 상대적으로 봐서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1, 2등을 다투는데 어떻게 첨단 핵심 기술이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R&D 지출은 많은데 그 지출이 대부분 D이지 R은 별로 없다는 거죠. D라는 거는 남의 아이디어 갖다가 다듬은 거는 아니지만 첨단 핵심 기술은 별로 못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R&D는 큰데 D만 크지 R은 별로 크지 않았다. 그 R도 사실은 R&D 할 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하지만 사실 어떤 외국의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폄하할 때는 한국의 R은 리서치가 아니라 리파인먼트다 라는 아이디어가 그냥 서로 다른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죠. 그럼 대기업들은 사실 10대 대기업은 지금 천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투자를 안 하는데 역시 첨단 핵심 기술이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좀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갈 건 아니지만 이제는 D보다는 R도 리파인먼트에서 리서치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그럼 돈은 없는데 투자는 하고 싶다.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대기업은 흐른 돈, 또는 앞으로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에 흐르도록 유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유도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물건이 같은 값이면 중소기업으로부터 사주자. 지금 현재 아마 30억 정도는 큰 실차이가 없으면 중소기업으로부터 사랑하는 지시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발주를 할 때 30억 미만이면 같은 값이면 중소기업에 로부터 사도록 해서 중소기업으로 돈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10여 년 전에 발사됐다가 또 커다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초과이익 공유제입니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오면, 특히 수출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오면 중소기업이 그 일부를 갖다가 협력 중소기업한테 좀 나눠주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그냥 이리저리 악용을 해갖고 최고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생산을 한 다음에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면 중소기업으로 맞추라고 하는 것은 설명은 이렇게 사무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사전적으로 수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생산을 같이 할 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수출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면 협력한 중소기업한테 얼마씩 몇 퍼센트 주자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생산이 끝난 다음에 그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간다면 대기업, 중소기업이 투자할 때는 많은데 돈이 없는 상황은 당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이른바 납품가 후려치기라는 것을 이래가지고서 이익이 많이 나면 후려치기라는 건 납품 받을 때 얼마 안 주고, 그 다음에 대기업은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한테 주지 않고 해가지고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대기업은 시제금이라고 그럴까, 또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면 좋겠다. 한 가지 방법은 생산 초에 수출 대기업하고 협력 중소기업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을 실행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그 얘기를 2011년에 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난 자본주의 용어인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들어본 일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정말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초과이익 배분, 초과이익 공유 이런 거는 할리우드에서 나온 거예요.
1920년대 할리우드에서 영화 만들 때 영화 제작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배우 필요하죠, 감독 필요하죠, 배급자 필요하죠. 근데 와서 배우도 일해줄 수 있습니까? 감독으로 일해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뭘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개런티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러닝 개런티죠. 그래서 그 개런티를 받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박이 나면 그 대박을 놀아먹자, 이게 바로 초반이 공유제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영화계도 그렇고 스포츠 산업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NFL 아시죠? 내셔널 풋볼 리그라고 하는 거예요. 60년대까지는 내셔널 풋볼 리그하고 아메리칸 풋볼 리그 같이 있었는데 60년대 너무 재정 상황이 나빠갖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AFL하고 NFL하고 합쳐갖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그들의 수입은 제일 큰 게 중계료인데 중계료 전부 중앙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머천다이징 집중하고, 그 다음에 라이선싱도 집중하고, 단지 입장료는 60%는 홈팀이 갖고 40%는 중앙에 집중하고 있는데 다 중앙에 집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32개 팀에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핏 쉐어링 또는 엑스트라 프로핏 쉐어링이 아니라 레비뉴 쉐어링, 수익 극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예나 스포츠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제조업에서도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 또는 에어컨 회사인 캐리어, 또 비행기 부품 회사인 롤스로이스, 이런데 전부 다 이익공유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 못 드리는 거지만 이익을 공유해서 중소기업으로 돈이 가면 중소기업은 투자하고 싶으나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한 상황을 개선하고, 투자를 하면 생산 늘고, 생산 늘면 고용 늘고, 고용 늘면 소득 늘고, 소득 늘면 소비 늘고, 소비 늘면 단기에서 경기 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나누어 보자면 기업 수는 99% 플러스 알파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중소기업이 이렇게 활발해지면 한편으로는 저성장으로 또 벗어날 길이 열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연결고리에 중소기업이 끼어있기 때문에 소득 분배도 또한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동반성장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